이 탑은 학가산 광흥사, 즉 안동시 서구면에 자리한 학가산 광흥사의 응진전 앞에 모셔져 있는 삼청 석탑의 부재입니다. 이 부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부위가 연화대석입니다. 그래서 연화대석 위에 삼청 석탑이 봉함되어 있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국내에도 이런 양식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청 석탑에 옥계석 2개가 남아있는데, 이 옥계석 2개도 이 상단부에 있는 옥계석과 여기에 있는 옥계석의 주름의 간격이라든지 형식이 다른 것으로 봐서 동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탑의 신으로 보이는 이 팔각형의 원통의 석주도 이 탑의 본래의 것이 아니고, 잘 보시면 앙연석,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앙연석과 엎드려 있는 복연석과 요 사이에 이 중석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쑥 이렇게 띄어진 부분을 연출했는데, 이 탑을 이렇게 모형을 갖추면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별도로 빼내어서 이렇게 맞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앙연석의 모습과 복연석의 모습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연꽃의 줄기와 잎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피어서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마치 살아있는 연꽃의 형상과 거의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형, 요 하나하나 조각했는 그 묘사 기법은 통일신라 하대의 양식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흥사의 통일신라 하대의 석조물로 보이는 이 연화대석은 바로 광흥사의 존재가 통일신라 이전에 존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이 연화대석이 언제부터 삼청석탑을 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격에 맞지 않는 삼청석탑이어서.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밑에가 혹시 부도의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굴러다녔던 것을 모셔놓고 이게 올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국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그런 부도가 아니고 이 자대다, 부처님 자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보니까 이게 부처님 자대가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제 요 밑에 쪽, 하대 쪽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세멘트로 이렇게 돼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그를 오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모셔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산량각에 있는 이 석불, 석가모니 전임이 바로 이 자대 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건 제가 정황으로 봐도 너무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산량각에 있는 부처님이 원래 여기에 있는 이제 오래 계셨던 이런 이 마을에 계신 분이 바로 얻고 와서 저 밑에 있는 산신각에 있던 부처님을 모셔왔다라는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스님의 경우와 같이 이 앙연석의 넓이가 신명각에 봉함되어 있는 석불의 그 결과부자한 자세의 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 약간의 여유를 두었다 하는 것은 이 받침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컴퓨터로 이래 평형이 안 추우면은 이 모형의 양식이나 이 불상의 그 무릎팍 위, 이 가슴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부위의 조각 형식 그 흔적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께가, 굵기가
그래서 거의 저 불상은 이 좌대 위에 모셨던 불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악령석 밑에 봉전석에서 이 불쑥불쑥 돌출 석은 보편적으로 석동의 하대석이라든지 부도의 하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석동의 하대에는 나타납니다만 부도의 하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연화대석은 바로 광흥사의 창건기, 또 광흥사가 신라 때 사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광흥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령각의 중앙 부위에 모셔져 있는, 앞에 보이는 금박으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재료 자체가 석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석조 불상을 개근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불상의 좌대, 즉 결과부자한 자세의 규모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잠깐 보았던 석등 하대석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화대석의 윗부분, 상단 부분의 폭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조 부처님과 연화대석과는 옛날부터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러한 석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스님께서 왜 석조 부처님을 산신각에 모시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원래 이제 이 산신각이 이제 지금 현재 새로 지은 법당 예. 바로 위에 예. 산신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로 이 예. 산신각을 새로 지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연세가 좀 80 정도 되신 어르신께서 예. 직접 거기서 이렇게 얻고 예. 모시고 왔다는 이제 그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산신각에 있어서 그렇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이즈하고 여기 밑에 있는 연화대 석굴하고 너무 이렇게 배치에 맞고, 또 이 전문가들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는 어떤 팀장들하고도 앞전에 몇몇 교수님들 와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너무 흡사하다, 이런 내용도 제가 이렇게 듣기도 해서 지금에 있는 자대하고 너무 흡사한 부처님을 모시는 이런 공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응진전 내부에는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정세의 불, 또 미륵불,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2대 제자분이 각각 이렇게 앉았거나 서서 신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불상은 머리 부분에 보편적으로 정수리 부분에 육개가 볼록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라 시대 이후의 한국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불상의 형태는 마치 생일잔치를 할 때 꽃갈 모자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모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문헌에 검토해 본 결과 이 부처님의 머리 부분, 정수리 윗부분의 모양은 중국의 원나라 시대 때 불상의 두부의 형식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부처님의 조성 시기는 고려 시대로 앞당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을 조성하였던 불모나 이 사찰의 창건주가 중국에 다녀와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지 불상을 증견하고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부 부위의 모형을 묘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치마 부위라든지 어깨 부위, 또 결과부정한 이 자세의 부위는 조선 중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이 젖가슴 부위를 훌쩍 밑으로 내렸다는 점에서 연대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 초기나 그보다 조금 안연대인 고려 말의 그 시기에 조성하였던 불상의 어떤 형식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질은 토불입니다만은 토불의 양식으로서는 규모가 비교적 경주 기림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과 더불어서 국내에서 아주 대형 불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하고 예, 예. 이후에 이제 예. 특이한 어떤 이런 점들이 예. 바로 이제 여기 광흥사 내 응진전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배치에 맞지 않게 네. 너무 이 부처님이 크게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덕사의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여기 보면 똑같은 소조 LN 자상인데 그 법당 규모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부상이.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마을에 있던 분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약 한 40년 전에 이 근처에 있는 이 풍산에 있던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이유는 해왔다라고 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이 부처님의 그 왼쪽 손을 보면은 지금 그 중생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삼존불 부처님이 체구가 풍만하지 않습니까? 위로 풍만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풍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풍만한 어떤 그 모형은 국내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형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어떤 불상의 풍을 따른 그런 조형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고 특히 제아가라 그 부처님을 보면 이 턱부분이 아주 넓고 쭉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부처님도 아주 풍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탁 보면 넉넉한 어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신앙자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을 모실 때는 반드시 신앙자를 위해서 부처님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 국태민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인 국왕을 그 안위를 위해서 기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찰로 이래 그 부처님 모시기도 하는데, 이 부처님의 상호를 이렇게 봤을 때는 국태민안인지 그 나라의 반석이 튼튼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고려시대 때 양식을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형식은 보아지는데 만드는 조형 기법이라는 묘사법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묘사 기법이라기보다는 그 중국 큰 나라의 어떤 기법을 따라서 불교의 종주민 그 티베트 쪽이나 이쪽 쪽에 풍만한 어떤 모습을 그대로 도입해 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만들고 국내에서 조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 그 토조불상으로서 이러한 조형 기법을 가진 것은 아주 독창적이라는 것이죠. 그 광사만 챙겨낼 수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사만의 자랑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만한 넉넉한 부처님을 보려면 역시 광사여야 되고 또 경중하면 석굴암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인도풍인가요? 인도 부처님 보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던 중국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예, 중국 그 원나라의 형식입니다. 형식이라서 국내 원나라 형식을 그대로 그 불모가 가서 원나라의 그 소조부를 여기까지 그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나라 양식을 이대로 옮겨와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그 소조부를 여기서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데서는 아주 경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불상을 만들면서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 바와 같이 넉넉하게 만들면은 뒤에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장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 소조불은 밑에 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소점을 등으로. 네. 등으로 하고, 안 가면 등 밑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밑으로 하면 등에서 깨지고 이러니까. 하는데, 넉넉한 수장 공간을 두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만, 좌우의 나은님도 체구가 크지 않습니까? 큰 것은 복장기를 적어도 한두 개의 책은 이상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외국에서 침입자들이 왔을 때 이 토불 속에 뭐를 넣어두겠나? 그래, 은폐의 가능성을 두고 상대를 인식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한 건데, 이 불상의 묘사 형태라든지 전체적 윤곽 조형, 그 다음 미술적 표현은 이 국내에서 이만치 아름다운 그런 표현 기법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부처님은 이 응진전에 보관되어 있는 16나님 건석입니다. 모두 42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님이 이렇게 어떤 형상을 용을 쥐고 열기를 쥐고 용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는 박수를 치고 있는 동자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자님과 나님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조선 하대에 와서는 나님을 조성할 때는 동자와 나님을 각각 조성해서 균형을 잡게 했는데 조선 중기 이전에는 극히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는 명부전에 시황님을 모시고 시황님 옆에 좌우의 공간에다가 동자님을 별도 보관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자는 검사 역할을 하고 시황님은 판관 역할, 또 지장보살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는 하나의 법정이라는 것이죠. 법당이 이전에 하나의 재판하는 법원의 재판소와 같은 그런 형식을 만들어 본 것이 명부전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응진전에 조성해 놓은 나님의 배열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기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 형식도 역시 광흥사만의 특징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또 광흥사만의 독창성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님 개별상 하나가 소조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무게에 키가 평균적으로 1m 20 또는 30 정도 되는 대형입니다. 이런 대형을 소조로 조성한 그러한 불상의 조각 형태는 국내에 아주 희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광흥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어떤 모습이다 하는 데서 광흥사는 불교 미술을 그 시대에 새롭게 창출해 놓은 그 모습을 그대로 전승해 놓은 보물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 이렇게 큰 나하님이 이렇게 있는 것은 거의 드문 어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m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나하님이 있는 것은 아마 이 광흥사뿐이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부임에 와서 이렇게 나한전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정말 특이하다. 그리고 이 동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는 이런 곳은 거의 내가 보지를 못했던 어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판관상이라나 인왕상 뭐 이렇게 같이 모셔져 있는 이런 공간들은 아마 여기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와 같이 소조상으로서 나님을 대규모상으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곳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배치에서 다소 옷을 새로 입혀드리면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큰 학을 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절대 꼼짝하지 말고 조용해라.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떠들고 있노? 꽥꽥거리지 마라 하면서 이 학의 두둑
목을 쥐고 꼼짝을 못하도록 꽁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자님은 박수를 친다는 것은 그게 안 맞거든. 그래서 동자님 박수 친다는 것은 뭔가 환희적이고 구해줄 때, 그거 잘하셨습니다 하니 환호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치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보고, 여기도 용을 꼼짝 못하도록 이제 용은 여의주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인데 여의주를 목에 빼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용은 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동자님은 형상이라든지 모형 자체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동자님하고 나님하고 이 조화되게 새롭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쪽 부위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16나은은 돌면서 이렇게 예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하고 이렇게 각도는 바깥 이래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씩 이래 보기도 하는데, 명부전에는 각 시형마다 돌면서 절을 합니다. 탑이나 이런 탑도 역시 그 안에 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중앙에 반드시 설법하는 석가모니상이 중앙에 있어야 돼.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탁 앉아가 뭔가 설법하는 걸 전부 뒷끝자로 이렇게 앉아가 경청을 하고, 밖에 인왕상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상이라면은 이 중앙 부위에 석가모니상이 모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실을 맞춘다면. 그래야만이 그 문화재적인 가치, 전체 공간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볼 수 있고, 이 하나하나의 조형은 특이하기 때문에 더 이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 생각 같으면 밖에 있던 그 연화하대석의 부처님을 여기에 별도로 모시고, 앞에 있는 큰 부처님은 그 별도의 정각을 웅장하게 저가 모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문화재 지정되고 나면 뭐 가능하니까. 이 부처님의 등 뒤부분이 이렇게 크니까 이 큰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수정할 수 있죠. 복장에 수정할 수 있고, 여기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훈민정 회로문도 넣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서도 사찰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신도들을 내보라고 했더니 신도들을 늘 지켜주고, 밤에는 부처님 지키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숨겨놓고, 또 독을 보면은 범죄인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광흥사가 그런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였던 그런 적이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 법당은 대웅전입니다. 본 대웅전은 지난 2004년도에 중창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본래는 이 학가산 광흥사에 거대한 대웅전이 존재하였고, 또 대웅전 외에도 그 백예동에 가까운 이 가람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칸수는 무려 700여 칸이 되었다 하는 그 1800년도에 편찬한 중창기의 기록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웅장한 가람이 형성되었던 사찰이다. 다시 말하면 1800년 그 전후는 엄청난 가람이 형성된 학가산의 대가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남았는 그 유물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 아미타불 호불탱화입니다. 이 아미타불 호불탱화는 다소 그 보존 상태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실내에만 그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름의 흔적이 군데군데 있으나 비교적 이 보존 상태는 그나마 양환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성기에 보면은 지금부터 128년 전에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128년 전에 이와 같은 호불탱화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이 앞에 모셔졌던 아미타불 불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웅전 내가 아닌 별도의 금락전이나 아미전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봉안하였던 그 아미타불 뒤에 모셔져 있는 후불탱화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고전리는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회화의 기법이 1800년도의 불교 미술을 상징하는 또 불교 미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이 또한 향후 보존책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대로 두면은 이러한 광사의 조선 말기의 역사를 다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광사의 번창한 사찰의 어떤 가람이라는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중한 보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미타 탱화는 원래는 저 위에 이제 큰방, 대방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 이렇게 모셔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그 법당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불도 떼지도 않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습기와 이런 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격에 맞지 않지만 대웅전 안에 아미타 부처님 탱화를 이렇게 모시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탱화 밑에 이렇게 연대를 보니까 광기의 12년도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여경에 아마 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